살다 보면 참 이상한 순간이 찾아옵니다. 겉으로 보기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직장도 있고, 따뜻한 집도 있고, 가족들도 건강합니다. 그런데 마음 한구석이 꽉 막힌 하수구처럼 답답할 때가 있지 않나요? 무언가를 더 채워 넣어야 할 것 같은 허기짐, 뒤처질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두려움이 그림자처럼 발목을 잡고 놓아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열심히 공부하고 더 많은 뉴스를 찾아보고 더 복잡한 생각들로 머릿속을 꽉꽉 채워넣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죠. 머릿속을 채우면 채울수록 우리는 점점 더 불안해지고 점점 더 멍청해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마치 너무 많이 먹어서 체한 사람처럼 지식과 정보에 체해서 꼼짝달싹 못하는 상태 말입니다. 진짜로 공부가 깊어지고 삶의 이치를 깨달은 분들을 가만히 지켜보면 그분들의 모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정반대입니다. 그분들은 복잡하고 어려운 말을 늘어놓으며 자신의 지식을 뽐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속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투명한 빈 병처럼 단순하고 맑아 보입니다. 옛 성인들의 말씀 중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마음이 늘 푸른 허공처럼 텅 비어 있으니 어디에도 걸림이 없고 끝이 없구나. 여기서 텅 비어 있다는 말 혹시 오해하고 계시진 않나요? 많은 분이 빈다는 말을 들으면 내가 가진 걸 다 잃어버리는 상실감이나 아무것도 없는 허무한 상태를 떠올립니다. 스님, 저는 먹고 살기도 바쁜데 어떻게 마음을 비웁니까? 그건 산속에 사는 분들이나 하는 배부른 소리 아닙니까? 라고 묻고 싶으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드리려는 말씀은 삶을 포기하라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삶을 가장 세련되고 가장 넉넉하게 받아들이는 최고의 기술에 대해 이야기하려는 겁니다. 우리는 평생을 내 생각, 내 고집, 내 경험이라는 벽돌을 쌓으며 살아갑니다. 그 벽돌로 튼튼한 성을 쌓으면 내가 안전할 거라고 믿으면서요. 하지만 정작 그 두꺼운 성벽이 따뜻한 햇살과 시원한 바람, 그리고 우리 삶에 흘러들어와야 할 좋은 복과 지혜를 가로막고 있다는 사실은 까맣게 모르고 살아갑니다. 오늘 저와 함께 살펴볼 이 비움의 힘을 진짜로 이해하게 된다면 여러분은 깜짝 놀라실 겁니다. 나를 꽉 채우고 있던 고집덩어리를 비워낼 용기가 생길 때 역설적으로 우리는 저 하늘처럼 모든 것을 품게 되고 비로소 세상의 주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부터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사람이 오해해온 진실 하나를 천천히 풀어보려 합니다. 왜 우리는 무언가를 꽉 쥐려고 발버둥 칠수록 손가락 사이로 모래처럼 빠져나가는지, 그리고 왜 스스로를 텅 비울 줄 아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무너지지 않는 가장 강인한 존재가 되는지 말이에요. 우리가 흔히 공이라고 부르는 이 개념은 단순히 없음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공간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지금 계신 방을 한번 둘러보세요. 우리가 이 방을 쓸 수 있는 건 벽 때문일까요? 아니면 벽 사이의 빈 공간 때문일까요? 컵이 물을 담을 수 있는 건 컵이 화려해서가 아니라 컵 안이 비어 있기 때문입니다. 빈 공간이 있어야 무언가를 담을 수 있고 새로운 것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옛 경전인 금강경에는 머무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마음을 텅 빈 허공처럼 쓰라는 뜻입니다. 허공을 보세요. 허공은 모양이 없습니다. 네모나지도 않고 둥글지도 않죠. 색깔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공은 둥근 달도 품고 뾰족한 산도 품고 빨간 장미도 품고 하얀 눈도 다 품을 수 있습니다. 만약 허공이 나는 네모난 모양이어야 해 라고 고집을 부린다면 둥근 해는 절대 뜨지 못할 겁니다. 우리 마음속 괴로움은 바로 이 허공 같은 마음에 우리가 억지로 모양을 만들고 색칠을 하려 하기 때문에 생겨납니다. 우리는 맑은 유리병 같은 마음에 편견이라는 돌멩이, 집착이라는 돌멩이를 하나 둘씩 집어넣었습니다. 돌멩이 하나하나엔 다 이름이 붙어 있어요. 어떤 돌멩이에는 나는 반드시 성공한 사람이어야 해 라고 쓰여 있고 어떤 것에는 저 사람은 나한테 절대 저러면 안 돼. 또 어떤 것에는 내 인생은 실패했어 라고 쓰여 있습니다. 공부가 깊어지고 마음이 밝아진다는 건 이 병 속에 든 돌멩이들이 사실은 진짜가 아니라는 걸 알아차리는 과정입니다. 그것들은 내 마음이 만들어낸 환상이고 상황에 따라 잠시 생겨난 먼지덩어리일 뿐이라는 걸 깨닫는 거죠. 돌멩이로 꽉 찬 병에는 맑은 물을 부을 수가 없습니다. 먹물로 가득 찬 컵에 우유를 부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더러운 회색물이 될 뿐입니다. 오만함과 고집으로 꽉 찬 마음에는
아무리 좋은 지혜의 말을 들려줘도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오히려 튕겨져 나가거나 오해만 쌓일 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진짜 마음 공부는 무언가를 더 배우고 채우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쏟아버리는 과정입니다. 성공에 대한 딱딱한 생각, 실패에 대한 두려움, 심지어는 내가 이만큼 안다는 지적인 우월감까지도 싹 비워내는 것, 그것이 바로 수행입니다. 이 비어있음은 무한한 가능성입니다. 컵은 비어있어야 컵 노릇을 합니다. 만약 컵 안이 시멘트로 꽉 차 있다면 겉모양은 그럴듯한 컵이라도 이미 그건 컵이 아닙니다. 그냥 컵 모양의 한 돌덩어리일 뿐이죠. 우리 삶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나만의 생각으로 꽉 막혀서 남의 말을 듣지 못하고 세상의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우리는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걸어다니는 고집덩어리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비운다는 건 바보가 되는 게 아닙니다. 좁디 좁은 나라는 감옥에서 걸어나와 온 세상을 내 집으로 삼는 일입니다. 이 이야기를 조금 더 가슴 깊이 느끼실 수 있도록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아니 어쩌면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일지도 모르는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서울의 명문대에서 철학을 가르치던 한 교수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정말 똑똑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천재 소리를 들었고 박사 학위만 여러 개, 집에 있는 서재에는 책이 수천 권 고쳐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이분만큼 아는 게 많은 사람은 드물다고 할 정도였죠. 사람들은 한 교수의 머릿속이 마치 보물창고 같다고 칭송했습니다. 온갖 지식과 논리, 명쾌한 해설로 꽉 차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정작 한 교수 자신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갈수록 불행해졌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상하게 마음이 메말라가는 걸 느꼈습니다. 누군가 슬픈 이야기를 하면 같이 슬퍼해주고 위로해줘야 하는데 머릿속에서는 분석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저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아. 저 사람은 인과관계를 착각하고 있어. 머리가 너무 꽉 차 있으니 가슴이 뛸 공간이 없었던 거죠. 토론에서는 늘 이겼지만 친구들은 하나둘 떠나갔습니다. 밤에는 불면증에 시달렸습니다. 머릿속에서 수만 가지 생각들이 서로 싸우느라 잠을 잘 수가 없었거든요. 지식은 넘쳐나는데 마음은 사막처럼 갈라지고 있었던 겁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지? 나는 세상의 이치를 다 아는데 왜 내 마음 하나는 내 뜻대로 안 되는 걸까? 결국 그는 이 숨막히는 답답함을 해결하기 위해 강원도 깊은 산골에 숨어 산다는 한 노스님을 찾아가기로 결심합니다. 소문에 따르면 그 스님은 평생 산문 밖을 나오지 않았지만 한 번만 만나면 사람의 운명을 바꿀 지혜를 준다고 했거든요. 한 교수는 생각했습니다. 내 지식에 그 스님의 지혜까지 더하면 나는 정말 완벽해질 거야. 그는 여전히 채우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한 교수는 수십 년 쌓아온 지식과 의문, 그리고 평생 써온 논문들을 가방에 잔뜩 짊어지고 땀을 뻘뻘 흘리며 산을 올랐습니다. 험한 산길을 오르면서도 그는 머릿속으로 스님을 만나면 무슨 질문을 할지, 스님이 틀린 말을 하면 어떻게 반박할지를 시뮬레이션하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도착한 낡은 암자. 마당에는 허름한 승복을 입은 노스님 한 분이 쪼그리고 앉아 텃밭에 잡초를 뽑고 계셨습니다. 한 교수는 약간 실망했습니다. 뭔가 대단한 아우라가 풍길 줄 알았는데 그냥 시골 할아버지 같았거든요. 그는 헛기침을 하며 다가갔습니다. 인사보다도 먼저 상대를 평가하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스님을 훑어보았습니다. 스님은 고개를 들어 한 교수를 쳐다보셨습니다. 그 눈빛은 깊은 산속의 연못처럼 맑아서 한 교수의 얼굴에 묻은 흙먼지와 그 마음속에 엉겨붙은 오만함까지 훤히 비추는 것 같았습니다. 한 교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스님, 저는 평생 책을 읽고 지식을 쌓았습니다. 동서양의 철학을 섭렵했고 인간 존재에 대해 끊임없이 탐구했습니다. 그런데 왜 제 마음은 이토록 무겁습니까? 왜 부처님 말씀처럼 평온해지지 않는 겁니까? 제가 아직 모르는 결정적인 지식이 남아있는 겁니까? 있다면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스님은 빙그레 웃으시며 잡초를 뽑던 손을 털고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마루에 놓인 낡고 이가 빠진 찻잔 하나를 한 교수 앞에 놓았습니다. 찻잔에는 거뭇거뭇한 찻대가 묻어 있었죠. 스님은 주전자를 들어 차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쪼르륵, 쪼르륵. 맑은 찬물이 찻잔에 차올랐습니다. 찻잔에 반이 차고 목까지 차올랐습니다. 그런데 스님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차는 찻잔을 넘쳐
탁자 위로 흘러내렸고 급기야 뚝뚝 떨어져 한 교수의 비싼 양복 바지까지 적시기 시작했습니다. 뜨거운 찬물이 허벅지에 닿자 한 교수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소리쳤습니다. 아니 스님, 뭐 하시는 겁니까? 멈추세요. 잔이 이미 꽉 찼지 않습니까? 더 부으면 들어갈 데가 없다고요. 그제야 스님은 주전자를 천천히 내려놓으며 아주 낮고 고유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이미 꽉 찼습니다. 보시다시피 더 들어갈 틈이 없지요. 여보게, 당신이 바로 이 찻잔과 같습니다. 당신이 안다고 믿는 것들, 당신의 그 잘난 생각들, 사회적 지위, 자존심으로 마음이 꽉 차 있어요. 당신의 잔을 먼저 비우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부처님의 지혜를 녹인 맑은 차를 부어준들 그게 들어갈 틈이 있겠습니까? 다 흘러 넘쳐서 옷만 버릴 뿐이지요. 한 교수는 멍해졌습니다.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평생 쌓아 올린 지식의 성벽이 그 낡은 찻잔 하나 앞에서 와르르 무너지는 기분이었죠. 그는 젖은 바지를 닦을 생각도 못하고 그 넘쳐 흐른 찬물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자신이 배우러 온 게 아니라 자랑하러 왔다는 걸 들킨 것만 같았습니다. 그는 낡은 질그릇을 바라보며 조용히 처음으로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비웁니까? 저는 비우는 법을 배운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스님처럼 이렇게 투명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스님은 탁자 위에 낡은 빈 병 하나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오시게. 이 병이 어떻게 비워지는지 내 보여주리다. 스님은 한 교수를 데리고 암자 뒤편에 인적 없는 거친 숲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스님은 뒷짐을 지고 아주 천천히 마치 산책하듯 걸었지만 뒤따르는 한 교수는 숨이 턱까지 차올랐습니다. 길이 험하기도 했지만 스님이 건네준 그 빈 병 때문이었습니다. 스님은 떠나기 전 흙으로 빚은 투박한 빈 병 하나를 한 교수에게 주며 산을 내려갔다 올 때까지 절대 깨뜨리지 말고 들고 오라고 하셨거든요. 걷는 내내 한 교수의 머릿속은 시끄러웠습니다. 이 병이 뭐라고 이걸 들고 가라고 하지? 일종의 수행인가? 떨어뜨리면 어떡하지? 이게 깨지면 스님이 날 무시하겠지? 혹시 이 병 고려청자처럼 비싼 건 아닐까?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빈 병 하나를 손에 들었을 뿐인데 마음에는 수백 가지의 짐이 실린 것 같았습니다. 처음엔 깃털처럼 가볍게 느껴졌던 그 빈 병이 시간이 지날수록 천근만근 무거워져 팔이 떨어져 나갈 것 같았습니다. 스님은 걷다가 문득 깊은 산속의 마른 우물가에 멈춰섰습니다. 우물은 오래되어 물이 말랐고 바닥은 보이지 않을 만큼 깊고 어두웠습니다. 스님은 들고 있던 질그릇병에 긴 줄을 매달아 어둠컴컴한 우물바닥으로 천천히 내려보냈습니다. 한참을 내려가 바닥에 닿는 소리가 났습니다. 자, 여보게, 이 병 안에 지금 뭐가 들어있다고 생각하나? 한 교수는 우물 안을 들여다보며 당연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비어있죠? 공기와 어둠뿐입니다. 스님은 고개를 가로저으시며 줄을 당겨 병을 다시 끌어올렸습니다. 병이 올라오는 동안 스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틀렸네. 병이 우물 밑에 있을 때는 우물 바닥에 고요함을 담고 있었지. 병이 텅 비어있기 때문에 그 깊은 땅 속의 적막과 고요함이 그 안에 머물 수 있었던 거야. 만약 자네가 저 병 안에 썩은 고기나 아까 자네가 했던 그 잘난 논리들을 꽉 채워 넣어서 내렸다면 우물의 고요함은 병 안으로 들어갈 자리가 없었겠지. 스님의 말씀은 알쏭달쏭했습니다. 한 교수는 다시 병을 받아들고 걸었습니다. 해가 지고 산속에 어둠이 깔리기 시작했습니다. 다리는 후들거리고 배는 고프고 손에 든 병은 족쇄처럼 느껴졌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나는 대학 교수야. 여기서 빈 병이나 들고 뭐 하는 짓이지? 불만과 의심이 마음속에서 끌어올랐습니다. 그럴수록 병은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그날 밤 스님은 숲속 한가운데 공터에서 멈추셨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지내세. 자네는 밤새 그 병을 지키게. 스님은 아무런 가르침도 주지 않고 그를 추운 바람 속에 내버려둔 채 바위 옆에 앉아 눈을 감으셨습니다. 한 교수는 황당했습니다. 보닥불도 없고 텐트도 없이 이 추운 산속에서 흙병 하나를 끌어안고 밤을 새우라니요.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짐승 우는 소리가 들리고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소리가 마치 귀신 소리 같았습니다. 한 교수는 병을 가슴에 꼭 끌어안았습니다. 이 병이 깨지면 자신의 수행도 실패하는 것이고 그러면 영영 구제불능이 될 것 같다는 강박관념이 그를 사로잡았습니다. 그는 억지로 생각을 안 하려고 애썼습니다. 비워야 해. 생각하지 말자. 무념무상. 하지만 비우려고 애쓸수록 잡념은 더 거세게 일어났습니다. 집에 가고 싶다. 스님이 미친 거 아닐까? 내일 수업은 어떡하지? 비우려는 노력조차 거대한 짐이 되어 그를 짓눌렀습니다. 새벽녘이 되자 산안개가 짙게 내려앉았습니다. 바로 앞에 손도 안 보일 만큼 하얀 안개가 세상을 삼켰습니다. 시야가 차단되자 묘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눈으로 병의 모양을 확인할 수 없게 되자 병의 존재감이 희미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내 팔이 어디 있는지, 병이 어디 있는지, 안개가 어디서 시작되는지 경계가 사라졌습니다. 그때 안개 속에서 스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낮지만 쩌렁쩌렁한 목소리였습니다. 안개가 왔네. 자네의 병은 아직 거기 있는가? 한 교수는 병을 보호하려고 팔에 힘을 주려다 깜짝 놀랐습니다. 병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병의 무게가 사라졌습니다. 내 몸과 병, 그리고 이 자욱한 안개가 하나로 녹아든 것 같았습니다. 그토록 무겁던 팔의 통증이 씻은 듯이 사라졌습니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아, 병이 무거운 게 아니었구나. 내가 나와 병을 나누고 내 것과 네 것을 나누는 선을 그었기 때문에 무거웠구나. 내가 이걸 지켜야 할 귀중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무게가 생겨난 거였어. 아침 해가 뜨고 안개가 걷힐 때 스님이 다가오셨습니다. 한 교수는 밤새 지켜낸 병을 자랑스럽게 내밀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스님이 예고도 없이 주변에 있던 돌멩이 하나를 집어들더니 그 질그릇 병을 내리쳤습니다. 쨍그랑!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병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흙먼지가 피어올랐습니다. 아니 스님! 한 교수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밤새 추위와 공포를 견디며 지켜온 것인데 허무하게 깨져버렸으니까요.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스님은 바닥에 흩어진 파편을 가리키며 껄껄 웃으셨습니다. 보게나, 병은 깨져서 사라졌네. 하지만 말이야, 병 안에 있던 그 공간도 깨졌는가? 한 교수는 멍하니 깨진 조각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병의 껍데기는 박살이 났지만 병 안을 채우고 있던 허공은 그대로였습니다. 아니, 오히려 병이 깨지자 병 안에 갇혀있던 작은 공기가 숲 전체의 무한한 공기와 하나로 섞여버렸습니다. 자네는 그 깨지기 쉬운 흙 껍데기를 나라고 착각하고 그걸 지키려고 평생을 애썼네. 하지만 그 껍데기가 품고 있던 진짜 본질은 본래 생겨나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는 허공이었네. 병이 깨져야 비로소 그 안의 공간이 세상의 공간과 하나가 되는 것을, 자네가 그토록 두려워하던 깨짐이 사실은 가장 큰 자유로 가는 문이었다네. 한 교수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슬퍼서 우는 게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평생 해온 공부, 그토록 집착했던 명예와 체면이 고작 저 깨지기 쉬운 흙껍데기를 화려하게 색칠하는 일에 불과했음을 뼈저리게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병이 깨지는 순간 갇혀있던 자신이 해방되는 엄청난 자유를 느꼈습니다. 스님은 깨진 조각 하나로 땅바닥에 동그라미를 그리며 마지막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자네는 늘 자네의 잣대로 세상을 쟀어. 사람을 만나면 이 사람은 나보다 못해. 책을 읽으면 이건 내 이론과 달라 하며 평가하고 분석했지. 그건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방어하는 거야. 자네 병 속의 질서를 망칠까봐 겁내는 거지. 그래서 공부를 할수록 고집만 세진 게야. 자네 마음은 비어있는 게 아니라 불교니 철학이니 하는 잡동사니 쓰레기로 꽉 차 있었던 걸세. 한 교수는 식은땀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스님, 가르쳐 주십시오. 불법조차 잡동사니라면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 병이 없으면 저는 어떻게 저를 지킵니까? 세상은 전쟁터인데 저를 지킬 갑옷 없이 어떻게 살아남습니까? 스님은 말없이 손가락으로 산 아래 흐르는 강물을 가리켰습니다. 저 강물을 보게. 강물의 모양이 있는가? 강물은 네모난 바위 사이를 지나면 네모가 되고 둥근 웅덩이를 만나면 둥글게 되지. 더러운 진흙도 받아들이고 향기로운 꽃잎도 받아들이네. 강물은 나는 깨끗한 물이야 라고 고집하지 않아. 그저 흐르기 때문에 온 골짜기를 다 적시고 결국엔 거대한 바다에 닿는 거라네.
한 교수는 강물을 바라보았습니다. 물방울들은 바위에 부딪혀 하얗게 부서졌지만 아무도 아파하지 않았습니다. 부서졌다가 다시 하나로 합쳐져 유유히 흘러갔습니다. 거기엔 나라는 자존심도 억울함도 상처도 없었습니다. 진짜 빈병은 죽어있는 허무가 아니라 세상 무엇과도 만날 수 있는 부드러움이었습니다. 부딪히는 모든 것을 감싸 안는 유연함이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입고 있던 고급 양복 상의를 벗었습니다. 그리고 안주머니에서 평생을 적어온 소중한 수첩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자신의 연구 아이디어, 사람들의 연락처, 지식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그 수첩을 강물에 띄워보냈습니다. 수첩은 물살에 빙글빙글 돌다가 천천히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교수님, 그 귀한 걸 왜 버리십니까? 그건 교수님의 평생 업적 아닙니까? 따라왔던 제자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한 교수는 덤덤하게 하지만 아주 환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무언가를 가졌다는 걸 증명하려고 이걸 들고 다녔지만 이제는 내가 여기 있다는 걸 알기에 놓아주는 거다. 글자는 죽은 것이고 저 달빛은 살아있는 것이다. 손가락만 쳐다보면 달을 볼 수 없으니 이제 손가락을 치우는 중이다. 스님은 품에서 투박하고 흙이 묻은 아주 볼품없는 흙병 하나를 다시 꺼내주셨습니다. 이걸 가지게. 한 교수는 병을 두 손으로 공손히 받아들였습니다. 이번에는 이게 얼마짜리일까 깨지면 어쩌지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흙의 거친 질감과 온기를 느꼈습니다. 병을 분석하지 않으니 병 안을 드나드는 바람의 감촉, 숲의 냄새, 그리고 스님의 넓은 자비심까지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날카로운 지식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저 세상 모든 것을 담을 준비가 된 하나의 넉넉한 그릇이었습니다. 다시 서울로, 그 시끄러운 도시로 돌아온 한 교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회의 시간에 누가 반대 의견을 내도 얼굴을 붉히며 논쟁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빙긋 웃으며 그럴 수도 있겠군요 하고 받아들였습니다. 누가 뒤에서 욕을 해도 빈병처럼 바람이 지나가듯 흘려보냈고 칭찬을 들어도 메아리처럼 흩어지게 뒀습니다. 그는 이제 지식으로 사람을 누르는 게 아니라 텅 빈 마음으로 사람을 품어주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에게서 묘한 위엄을 느꼈습니다. 목소리가 커서가 아니라 지위가 높아서가 아니라 텅 비어있기에 모든 소리를 들을 수 있고 모든 아픔을 이해해주는 깊은 침묵의 위엄 말입니다. 자, 이 긴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 마음속 어딘가가 조금 헐거워지는 느낌을 받으셨나요? 우리 모두 태어날 땐 맑은 빈 병이었습니다. 세상에 대한 호기심으로 가득 찬 투명한 존재였죠. 그런데 자라면서 부모님의 기대, 학교의 성적, 사회의 눈치, 나만의 상처라는 이름의 돌멩이들을 하나둘 채워넣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라고 믿으며 그 무거운 병을 짊어지고 끙끙대며 살아왔습니다. 왜 공부를 깊게 한 사람들, 깨달은 사람들은 이걸 기를 쓰고 비워내려 할까요? 우리의 고정관념이 진실을 보는 눈을 가리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미 안다고 생각하는 것이 새로운 지혜를 막습니다. 원래 세상은 이런 거야. 나는 피해자야. 나는 원래 이런 성격이야 라는 꼬리표를 꽉 쥐고 있으면 그 이미지를 지키느라 평생 방어하고 싸우며 불안에 떨어야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나라는 것도 그 꼬리표도 결국은 잠시 뭉쳐진 구름 같은 겁니다. 병은 깨져도 허공은 남듯이 진짜 여러분의 본성은 모양이 없습니다. 무엇이든 들 수 있고 무엇이든 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복잡한 현대사회에서 산속에 들어가지 않고도 어떻게 빈 병이 되어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3가지 마음 연습을 제안합니다. 첫째, 판단 멈추기 연습입니다. 우리는 눈을 뜨자마자 판단합니다. 날씨가 나쁘네. 저 사람은 옷을 왜 저렇게 입었지? 이 일은 재수 없어. 이렇게 딱지를 붙이는 순간 마음의 문은 닫힙니다. 내가 내린 결론만 보게 되죠. 어떤 상황이 닥치면 판단하기 전에 딱 3초만 멈추세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하세요. 지금 이런 상황이구나. 좋고 나쁨을 따지지 말고 그냥 사실만 보는 겁니다. 판단을 멈추면 마음의 입구가 열리고 생각지도 못했던 해결책이 들어옵니다. 둘째, 잠들기 전 마음 비우기 의식입니다. 우리는 하루 종일 쌓인 흙탕물을 그대로 침대까지 가져갑니다. 그러니 잠이 올 리가 있나요? 오늘 밤부터는 잠자리에 누워 눈을 감고 상상해 보세요.
내 마음이라는 병의 밑바닥 뚜껑이 열린다고요. 그리고 오늘 있었던 불안, 화, 억울함, 심지어 기뻤던 일까지도 호흡과 함께 아래로 쑥 빠져나간다고 상상하세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말해주세요. 오늘의 나는 죽었고 내일의 나는 텅 빈 새 공간이다. 과거를 끊어내야 내일이 새롭게 시작됩니다. 셋째, 비움을 무관심으로 착각하지 마세요. 빈병처럼 산다는 건 아무것도 안 하고 멍하니 있는 게 아닙니다. 강물처럼 아주 깨어있는 상태로 흐르는 겁니다. 일할 땐 그 누구보다 열심히 하고, 사랑할 땐 계산 없이 뜨겁게 사랑하세요. 다만 그 결과나 역할에 목숨 걸지 마세요. 성공하면 감사히 받아들이고, 실패하면 아, 이런 인연이구나 하고 흘려보내는 겁니다. 상황이 닥치면 거울처럼 그저 비춰주고, 지나가면 붙잡지 않는 것. 이것이 진짜 주인의 마음입니다. 내가 깨지는 걸 두려워 마세요. 자존심 좀 상하면 어떻습니까? 체면 좀 구기면 어떻습니까? 그건 그냥 흙껍데기에 금이 다는 것일 뿐, 진짜 당신인 허공은 기스 하나 나지 않습니다. 꽉 찬 컵은 어제 마신 퀴퀴한 물맛밖에 못 내지만, 비어있는 컵만이 내일의 기적 같은 새물을 담을 수 있습니다. 이야기를 마치며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을 괴롭히는 그 고민들,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 절대 놓을 수 없는 그 욕심들, 눈을 감고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꽉 쥐고 있는 손에 힘을 조금만 빼보면 그것들이 조금은 투명해 보이지 않나요? 세상은 우리가 무엇을 쟁취하고 얻으라고 있는 곳이 아닙니다. 비워냄으로써 내가 본래 우주만큼 넓은 존재였다는 걸 확인하라고 있는 곳입니다. 단단하게 굳어버린 고집불통 돌멩이가 아니라 산을 스치는 바람이 되어보세요. 만물을 있는 그대로 비추는 고요한 호수가 되어보세요. 그때 찾아오는 텅 빈 충만함, 그 자유로움이 여러분을 진짜 행복으로 이끌어줄 겁니다. 오늘 이 긴 이야기가 여러분의 무거운 마음의 짐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는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이야기에 마음이 움직이셨다면 지금 힘들어하는 친구나 가족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너도 마음 좀 비워라 라는 잔소리 대신 이 이야기를 선물해 주세요. 당신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겐 평생 짊어진 짐을 내려놓을 기회가 될지도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댓글로 여러분의 다짐을 남겨주세요. 내 마음의 병을 깨트리면 남는 건 무엇일까요? 혹은 오늘 나는 무엇을 비우고 싶나요? 여러분의 앞날이 가을 하늘처럼 높고 유리처럼 투명하고 맑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좋은 복과 인연이 당신이라는 그 아름다운 빈 그릇에 가득 담기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